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신병 확보가 불발됐지만 검찰은 돈봉투 관련 수사 범위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미 20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들을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관련자들 추가 소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외곽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자금과 관련한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살포된 것으로 파악된 9,400만 원 이외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통일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공익법인 법사위원 자금이 송 전 대표 정치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울 영등포의 한 정치 컨설팅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먹사연이 허위 계약서를 쓰고 송영길 캠프가 내야 할 억대에 가까운 정치 자문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2021년 먹사연 결산 서류를 살펴보면 직원 6명에 대한 2억 원대 인건비 외에는 수천만 원 수준의 지출 내용만 기록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컨설팅 업체 자문 자료와 회계 내역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를 불러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삼류 소설이라면서 기존 돈봉투 수사와 무관한 별건 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미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통화해서 실명을 언급했다는 의원들을 포함 20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들을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다만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로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 가운데 송 전 대표를 향한 추가 의혹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급하게 필요해 4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뒤 이자가 불어 무려 7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으십니까? 연이을 최대 5,000% 불법 대출 업체를 운영하며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적도록 하거나 자녀 사진을 보내며 성폭력과 살해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보도에 이상현 기자입니다. 22만 원 먼저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돈 안 되지. 네? 안 되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넌 연신 오후 됐으니까 넌 따따블이야. 따따블이 얼만데요? 30만 원이야. 빌린 건 수십만 원에 불과한데 시간 단위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처럼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리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검거한 불법 사금융 조직은 모두 12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꼬신 뒤 연 5,000% 이상의 고리를 받았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적도록 하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채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자녀의 사진을 보내거나 성폭력과 살해 협박까지의 공포감을 심었습니다. 1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한 조직에서 80-90명이 저한테 덤벼들어서 다 자기네는 일행이 아닌 것처럼 저한테 행동을 했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와중에 정말 죽고 싶어서 약까지 또 먹었었는데 일부 채무자들은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꼬드겨 검거 위험이 높은 면담팀과 수거책으로 이용했습니다. 20대 총책은 월세 2천만 원 수준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고가의 차를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규모는 거의 900에서 1,000억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규모에서 피해자들한테 대출된 돈은 한 절반가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 조직에서 이득을 취해왔던 부당 이득금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원 가운데 범행에 적극 가담했던 78명은 기소돼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최근 잇따른 기술 유출 시도에 산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액의 사례금,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술 탈취 시도를 하는 건데 적발돼도 처벌받는 경우가 적고 처벌 수위도 낮아 기술 유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근절을 불러올 만큼 강력한 처벌이 도입될지는 의문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지내며 반도체 제조 공정 전문가로 꼽혀온 A씨가 중국의 삼성전자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짓는 일에 관여하다 발각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작년엔 삼성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렸다 적발되는 일이 터졌고 2019년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 차량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우선 실제 처벌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 유출 관련 범죄 1심 선고 판결문 334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 하지만 이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처벌 수위도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처벌 수위 자체도 높지 않지만 그마저 대부분 초범이라며 실제 형량은 1년에서 3년 6개월에 그칩니다. 반면 미국은 간첩죄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0년 징역이나 최고 65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으로 인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기술 유출 근절을 불러올 만큼 강력한 처벌이 도입될지는 의문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대체제로 인기가 높던 오피스텔이 거래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적용법이 다르다 보니 아파트와 달리 규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 탓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청량리역 근처 오피스텔. 2020년 분양 당시 전량 분양됐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매물이 30개가 넘는데 성사된 거래가 단 한 건뿐입니다. 2, 3천 앞이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제일 큰 마크가 1호까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사실 매매는 그렇게 지금 주는 상황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557건으로 1년 전에 29%대로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가량 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오피스텔의 이 같은 인기 하락은 고금리로 인한 저조한 임대 수익과 함께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애매한 위치 탓입니다. 연초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아파트는 혜택을 받지만 아파트의 대체제 오피스텔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없이 대출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빠지는 등 사각지대에 내몰린 겁니다. 그러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라도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 혜택은 없는데도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들어가 종부세도 물 수 있기 때문인데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서로 상충할 때는 실제 용도를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워 오피스텔의 인기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흠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 선수들의 인종차별성 발언이 논란입니다. 현재 소속팀은 물론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까지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선두 자리를 질주하고 있는 울산으로선 주축 선수들이 징계받을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태국 출신 선수 사살락은 SNS에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0일 제주에 대승을 거둔 울산의 선수들이 SNS로 이명재를 칭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어두운 톤 피부의 이명재를 향해 동남아시아 쿼터가 든든하다며 전북에서 뛰었던 태국 출신 사살락을 빗대는 등 동남아 비하성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화 속에 등장한 정승현은 팀의 주장, 이명재와 박용우, 이규성은 부주장이고 구단 직원도 가담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명재는 글을 삭제했고 박용우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팀인 울산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홍명보 감독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징계도 검토 중입니다. 구단 내에서 상벌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나 교육을 통해서 조직 내 경각심 고취하고 재발 방지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K리그 연맹도 진상 파악에 나섰으며 경위서를 전달받는 대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 인종차별 행위는 10경기 이상 출장 정지 혹은 1,000만 원 이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리그 규정이 있습니다. 선두 자리를 질주하고 있는 울산으로선 주축 선수들이 징계를 받을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또 박용우와 정승현은 A매치 2연전을 위해 대표팀에 소집된 상황으로 클린스만 감독 또한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역시 내부 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표팀에서 중도 하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인종차별 피해를 입은 사살락은 SNS에 전북 현대 시절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을 올리며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암뉴스 TV 곽준영입니다.